자, 이제 21년도 전기기 기출문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험 보고 학생들이 몇 명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쭉 한번 보니까 생각만큼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년보다 푸는 문제가 좀 더 적었던, 원래 기기가 푸는 문제가 적었지만 좀 더 적었고 개념 위주로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볼 때는 좀 몇 개는 어려운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몇 개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직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속이 포화되기 전까지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토크는 K파이 IA인데, 그죠? 직권은 어쨌든 자속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전기자 전류 IA에 계자 전류 IF가 같아 가지고 얘하고 얘가 되니까 비례한다 IA 제곱에, 자속이 포화되지 않으면, 그죠? 이런 것들은 기동 토크가 커서 크레인용 전동기와 같은 매우 큰 토크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요. 무부하 상태에서 연결하면 안 되죠, 그죠? 무부하 상태가 돼버리면 N은 K파이 분의 E인데요. 무부하가 되면, 부하가 끊어져 버리면 IA가 0이 되고, IA가 0이 되면 자속 파이가 0이 되고,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속도가 무속 속도로 이렇게 가버려 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무부하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체인 같은 걸 꼭 써줘야 된다. 토크가 크면 클수록 속도를,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이겁니다. 토크가 커지려면 IA가 커져야 되고, IA가 커지면 파이가 커져야 되고, 파이가 커지는 회로입니다. 그럼 파이가 커지면 속도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직권 직류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이게 지금 이제 IA에 대한 토크라면요, 이게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속도 관계가 된다고 했죠, 그죠? 자, VV 결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소용량의 삼상 부하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VV 결선을 쓰는 곳이 델타 결선을 쓰다가 한 상이 고장 나가지고, 그죠? 두 개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VV 결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삼상을 쓰되 용량이 적은 그런 쪽에 쓸 수 있다. 델타 결선에서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VV 결선으로 운전할 수 있다. 자, 델타 결선의 출력에 비해서 부하 용량은 86.6%고 이용률은 57.7%로 줄어든다. 이거 맨날 등장했던 수치다 보니까 그냥 단지 눈으로 그냥 보고 익힌 사람은 이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P 델타는요 3VPIP,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안 쓰겠습니다. PV는 2VPIP, 루트 3VPIP, 이게 이거죠. 그래서 출력 B는요, 이 부하 용량이죠. 이게 부하 용량이 될 수밖에 없죠. 용량은 이거에서 이걸로 됐으니까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대신에 이용률은요, 사용하는 것은 두 개만 쓰니까 2VPIP죠. 이걸 써가지고 이걸 얻었으니까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이고 용량 B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50.7%하고 57.7%하고 86.6%가 반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된 겁니다. 부하 상태에 따라서 2차 단자 전압이 불평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측이 불평형이 될 수도 있더라. 자, 다음 그림의 DC-DC 컨버터의 명칭과 정상 상태에서 입출력 전압의 관계. 이건 이제 뭐 크게 힘든 건 아닙니다. 전류가 다이오드 결대로 흐르면 여기 플러스가 나오네요. 이거 승합 강압에 해당되는 벅부스트나 축은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 구조가 아니니까 이거 벅이다. 벅이니까 벅의 VO는요 그냥 D의 V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정답은 1번이죠, 그죠? 8극 60Hz 12kW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시 720rpm으로 회전한다. 자, 8극 60Hz 하니까 이거 900rpm 동기 속도. 근데 720이니까 슬립은요, 이건 900분의 180 하니까 0.2네요. 자,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요, 슬립이 0.2니까 F2-는 SF2 하니까 0.2 곱하기 60.
12. 회전자 효율은 1-s니까 80%죠, 그죠? 여기 슬립이 20%니까 0.8. 공급 전력은 얼만데? 라고 하면 2차 입력이라는 거죠. 2차 입력. 그러면 여기는 2차 입력 PC2, POM. 인데 여기가 S의 P2, 1-S의 P2, P2. 즉 1대 S대 1-S다. 근데 지금 이게 0.8이고 이게 0.2고 이게 1인데 이게 지금 현재 10이에요. 0.8에 해당되는 게 10이니까 0.2는 3이에요. 그러면 이건 15고요. 2차 입력은 15죠. 그래서 동소는 얼마고요? 3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은 동기계의 등가로와 벡터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물어봤네요. 자, 이건 전동계요, 발진계요라고 하면 E가 V를 외부로 내주고 있습니다. 단자전압이잖아요. 그래서 단자전압 V, 외부에서 공급되는 단자전압 V가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가면 이건 전동기겠지만 얘는 E가 단자로 이렇게 내주니까 이건 무조건 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죠. 그래서 동기발전기고 여기는 R이 없으니까 이게 V 더하기 IXS의 이거, IA는 이거하고 이거 직각, 뭐 이거 맨날 해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전동기로 동작하고 있다. 틀렸죠? 발전기입니다. 전류 IA의 위상이 단자전압 V의 위상보다 뒤진다. IA의 위상 여기, 단자전압 V 위상, 전류 뒤지죠. 무효전력 발생하죠. 당연히 무효전력이 있겠죠. 이게 X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류 IA가 줄어들면 유기기전력 EA하고 단자전압 V의 크기의 차이는 감소한다. 자, IA 크기가 감소하면요, 이 크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자전압은 똑같고 그 다음에 EA가 이렇게 되니까 EA가 하고 V하고 크기가 비슷해진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이고요. 이건 우리 기출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다음 그림은 전력 변환 시스템의 전력단에서 역할에 따라서 블록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블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A 블록은 삼상 교류 입력을 정류하는 삼상 다이오드, 삼상 전파 정류죠. 그래서 전파 정류다. 반파라는 단어가 틀렸죠. B 블록은요, 우리 콘덴서 평활내로라고 했고, DC 성분만 만들어지고 AC 제거하는 거죠. B 블록은 A 블록의 출력 전압을 평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블록은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변환하는 인버터가 아니라 여기는 직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류고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서 컴퓨터를 했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만드는, 이 스위칭 조작을 위해서 교류로 만들어주는, AC로 만들어주는 인버터죠. 그죠? 그래서, 교류 신호를 직류로가 아니라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인버터를 나타낸다. 선형시 C 블록의 PWM의 스위칭 주파수가, 출력 전압의 주파수보다 높을수록 출력 전압의 고주파 제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론할 때 하겠습니다. 이건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전류다. 유도전동기, 회전자에서는 R하고 L만 있잖아요. 이렇게 2차 E2, SA2, R2, SX2. 지상 전류가 흐르죠. 전격 속도로 운전할 때보다 기동시의 2차측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전격 속도는 S로 하고 기동시는 S가 1이죠. 전격 속도는 S가 0.0, 5, 0.02 이런 거고, 기동시에는 S는 1 하니까 기동시가 누설 리액턴스가 크죠. 그래서 전격 속도로 운전할 때보다 기동시의 2차측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슬립 S의 유도 전동기의 이론적인 최고 효율은, 슬립 S로 운동할 때 우리 아까 전에 효율, 2차 효율은 1-S였죠? 변압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설 리액턴스가 작은 건요, 작은 건 고전기예요. 변압기. 동기기는 엄청 크고요. 고전기는 그냥, 고전기 변압기는 누설 리액턴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할 때는요, R하고 X의 비가 뭐 3, 4, 뭐 이런 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슬립이 한 25% 정도 떨어질 때, 최대 토크 슬립이 나올 때, 그죠? 최대 토크 슬립의 정의가 이거, 이 S가요, X2분의 R이었죠. 그래서 이게 한 4대1 정도 되면, 5대1 정도 되면 이 슬립이 20%일 때, 최대 토크 슬립이 20%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얘가 한 4배 커요. 동기기는 이게 많이 크고요. 얘 무시하죠. 그래서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변압기에 비해서 작다가 아니라 변압기보다는 많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기동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는데, 사실 이 20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은 고민을 해봤던 문제가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류전동기의 기동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동을 할 때 기동 토크는 당연히 좀 커야죠, 그죠? 그래서 커야 됩니다. 이걸로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직류전동기는 이걸 많이 쓰니까요. 이 토크는 뭐예요? K 파이 IA인데, 기동시의 IA는 RA분의 V인가요? 그래서 이건 K 파이의 RA분의 V. 이게 기동 토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부하 속도야, 뭐 알아서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기동방법은요, 기동방법은 이 파이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이를 크게 하면 기동 토크가 커지고, 기동 토크가 커지면 이제 속도가 빨리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RA는 작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A는 작게 하면 기동 토크는 커져요. 그래서 이걸 딱 쓰려고 하는데요. 근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동 시에는 RA가 우리가 기동이 되면 속도 n이 0이잖아요. 그러면 E가 0인 거예요. 그러면 IA는 R분의 V 빼기 E인데, 이게 R분의 V 해가지고, IA가 크면 좋겠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동 시에 항상 여기 기동 저항기 달잖아요. 이 기동 저항기를 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걸 다는 이유는, 기동 시에는 전류가 너무 크게 흐른다. 전격 전류보다 훨씬 크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타죽을 수 있더라. 타죽지 말라고 여기에 기동 저항기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아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가 그냥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동 저항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소손을 막아주기 위한, 그 기계 소손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동 저항기 쓰는 관점에서 전기제 저항은 크게 하는지, 뭐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뭘 묻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질문지에 따라 답이 1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답이, 저는 이 기동 토크를 크게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이거 같지 않겠나라고 했더니 질문자는 이걸 했더라고요. 전기저항. 근데 전기저항을 크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직렬로 다는 이 합성 저항을 크게 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관점은요,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하고라는 이런 관점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기동 전류가 너무 커서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계좌 저항이 최소가 된다는 거. 이건 파이가, 계좌 저항이 최소가 돼야 되는 것은, 여기 저항이 최소가 되면 계좌 전류가 최대가 되고, 그럼 좌속이 최대가 되니까 당연히 계좌 전류는 최소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기억 1번하고 3번을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자 의도가 좀 들어갔던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기동 저항기를 쓰는 게 기본이니까 이 전기 저항이 기동시만큼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겠죠. 그죠? 자, 150에, 15,000에 200인 이런 변압기가 10kV인 변압기의 등가회로는 다음과 같다. 변압기의 출력 전압이 전격 전압이라고 가정을 하고, 역률이 지상 역률 0.8이는 전격 부하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냐? 단, 1차 측의 권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무시했다. 자, 2차 측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적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시됐다라는 말 때문에요. 이게 무시됐다는 말 때문에 이게 등가회로가 2차 측에 대한 등가회로다. 나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 아는 값 여기 0.8, 여기 0.6. 그러면 우리는 이 값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2차 측에서 200V, 10kV. 여기 200V, 10kV 암페어 하니까 50A. 그러면 들여다본 임피던스 ZT는요, 50분의 10, 200. 그러니까 4옴이네요. 전체 임피던스 4옴입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 저항 강화, 그러니까 4분의, 그러니까 이게 5%네, 4%네, 이거죠.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는 4분의 0.02 하니까 400분의 10이니까 3%입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0.8, 3 곱하기 0.6, 0.18. 맨날 보던 거네요, 그죠? 0.32, 그러니까 0. 아니네. 3.2, 1.8, 5. 그래서 전압 변동률 5%. 그래서 이런 형태다. 뭐, 이 관계 그냥 알아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여자 직류 발전기에 100A, A하고 B가 병렬 운전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0.2, 0.3. 병렬 운전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130A가 부하 전류를 공급하고 있다. 이때 부하 분담 B가 어떻게 되냐? E가 1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 강화가 일정이니까 여기 IA, IB 때 저항비가요. 저항비가 2대3이다. 전류비는 3대2다. 그러면 전류비가 3대2니까 3I 대 2I는 2I다. 그러면 총 토탈 전류 5I가 130이다. I는 5분의 130 하니까 26. 그러면 3에 26 하니까 이게 78인가요? 2에 26 하니까 50이다. 맨날 풀던 형태니까 알아서 받으시고, 그죠? 그림과 같은 3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 곡선에서 정상 운전 범위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니까 보통 전상은요, 이렇게 되는 전격 부하, 우부하 이 사이에서 동작하겠죠, 그죠? 일정 부하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거고. 변압기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절의 내력이 거의 커야 되고, 인하점은 당연히 불나는 점은 높아야 되는 거고, 그죠?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절연 제로 및 금속과 접하에도 화학작용이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절연 내력 크고, 이 변압기 절연유, 이거 옛날 등장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유도기의 기동 및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주파수 제어, 극수 변환, 2차 저항 제어가 없죠, 그죠? 이건 있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1번. 유도전동기를 신속히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역상제동 방법을 써야 된다. 적당한 속도로 낮출 때는 회생제동이 좋은데요.
브레이크 확 잡아가지고 멈추게끔 할 때는 역상제동이 더 낫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특성과 운전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중 농형이나 신구바를 쓰더라. 순수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서 기동 보조인 기동 장치가 필요하더라. 분상, 세이딩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아까 9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죠? 변압기의 1차측 진압이 220V이다. 다음에 변압기 등가이로에서 무부하 전류가 0.5다. 그래서 부하가 개방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0.5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가는 전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0.5다. 그리고 철손이 66이다. 그러면 무부하 시의 손실은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얘만 상관이 있다. 그러면 R분의 V제곱 66. 그래서 이건 R은 뭔지 모르겠지만 V가 220 곱하기 220은 66 3 10 하니까 R은 3분의 2200 이렇게 되고, 그러면 IR 철손 전류 IG라고 할까요? IG는 얼만데? 철손 전류 IG는 R분의 3분의 220 2200분의 220 하니까 10분의 3 0.3이다. 그럼 여기 0.3이니까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0.5 들어와서 0.3 가니까 이쪽은 0.4다. 역시 3, 4, 5 삼각형이죠. 그죠? 동기발전기의 건선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맨날 이야기한 겁니다. 분포 단절권을 쓰면 집중권 전절권을 쓰는 것보다 파형이 깔끔해진다. 고조파 제거된다. 그게 내용이죠. 기전력은 작아지죠. 기전력은 작다. 단절권은 전절권에 비해서 고조파 성분이 감소한다. 이건 맞죠. 그죠? 분포권은 집중권에 비해서 코일에 발생되는 열이 일부에 집중된다. 분포되어 있으면 열이 분산되는 거죠. 집중권이 일부에 집중되어 있죠. 전류가 흘러서 나타나는 거니까. 버르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대한 특성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이걸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수명이 길고 잡음이 적대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구조다라고 했는데, 브러시리스는요, 그게 회전자를 뭘로 하고 고정자를 뭘로 할 거냐의 관계에서 회전자가 보통 계자입니다.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류 전동기는 이 자석을 회전시키고 고정자 쪽에서 거기 전기자 쪽으로 받아들여야만 브러시가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브러시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브러시리스가 되려면 회전자가 고정되어 있고, 회전자가 계자라는 거죠. 전기자가 회전자가 아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구동전류는 구형파 또는 준구형파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회전자의 위치 검출 용도로 홀 센서가 사용된다. 이건 브러시가 있으면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위치 검출이 되는데, 이게 브러시가 없다 보니까 위치 검출을 하기 위해서 홀 센서가 필요하다. 답은 2번인데요. 우리 책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특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 브러시형 직류 전동기하고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회전 계자형이다. 브러시가 있는 것은 회전 전기자형이 많은데, 그래서 삼상 집중권, 그게 이제 위치 검출을 위해서 홀 센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어성이 우수하고 보수가 거의 필요 없고 전기 기계적인 잡음이 없더라. 고속 운전 이렇게 되고 박형화 가능하고 긴 수명 내구성이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세요. 마그네틱 토크하고 릴럭턴스 토크를 모두 사용하는 거.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거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서이치더 릴럭턴스 토크, 릴럭턴스 전동기. 이건 릴럭턴스 토크죠. 그죠? 후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매입형 영구자석, 이 매입형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면 부착형, 표면 삽입형은 마그네틱 토크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매입형이 이 둘 다를 쓰는 거고, 이게 릴럭턴스 전동기,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는 릴럭턴스 토크만 사용하는 뭐 이런 구조다. 지금은 매입형으로 물어봤죠. 그죠? 자, 무부하 상태에서 분권 직류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85, 계자 전류가 1.5,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2옴일 때 단자 진압과 유기 전력 분권이래요. 무부하 상태래요. 여기 끊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계좌장이 80옴이고요. 계좌 전류가 1.5 암페어니까 1.5 곱하기 80 하니까 여기 120이네요. 단자 진압 120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옴인데 1.5가 그러니까 여기 3옴, 3볼트네요. 그럼 여기 E는 123이겠죠. 그죠? 그림과 같은 단상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단, 정류회로는 정상 상태이며 시정수는 R분의 L은 충분히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오드 정류회로인데 한류 다이오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어렵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류 다이오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데 라는 그런 특성입니다. 자, 유도성 부하에 축적되는 에너지 소모를 위한 경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게 없으면 플러스 반죽이 되는데 소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전류가 개방돼 버리니까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소모를 해야 여기가 전압이 0으로 이제 다운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되는 경로가 있다라는 말이 요렇게 전류를 흘려서 에너지 소모하는 경로가 있다. DF는 부하 전류 IO를 평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평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흐르다가 얘가 없으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다가 많은데요, 그죠? 근데 얘가 없으면 이렇게 이 경로가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면 크기를 봐가지고 이 전류의 흐름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은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IL인데요. 근데 이제 한류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게 요렇게 흘러버리니까 여기서 전류가 안 들어와도 전류에 흐르는 경로가 있어가지고 전류를 계속 이 시정수만큼에 해당되는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근데 소스가 없어져 버리면요, 이 전압이 0이니까 여기서 소모되는 전압만큼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소모되는 VR만큼을 VL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DF 제거 시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전압, 이게 DF가 있으면 이게 단락이 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반주기는, 그러면 여기 출력 전압에 DF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류가 그러면 이 전압이 마이너스가 가니까 여기도 같이 마이너스가 가나요? 0으로 안 가고. 근데 다이오드에 대해서 전류가 안 흐르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VO의 평균값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일단 놔두고요. 교류 전압 한 주기 동안에 인덕터 전압의 평균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 전압 한 주기 동안에 인덕터 전압의 평균값은 0이다. 사실 이 문제는 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주기 동안 했을 때 여기 인덕터 전압이 여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가 이제 소스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 내줘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전압이 걸리는데, 그게 평균값이 0이 된다는 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니까 한번 봐두시고, 근데 뭐 책을 봐도 이 문제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우리 책에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환류 다이오드가 있을 경우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VS, VD, ID, 그 다음에 IO, IS, VL, VR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S가 이렇게 될 때, 그죠? 지금 이제 요 회로에서
IO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코일로 가는 전류입니다. ID가 여기고 IS, VS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VS가 이걸 때 IO가 약간 이제 코일이 있으니까 위상관계에 있어서 약간 늦어지죠. 그러면 VR도 IO가 이거면 VR도 가는 전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VL이 전압이 이렇게 여기 줄어드는 순간부터 VL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VL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리고 VO는 사실 뭐 이런 IO가 이렇게 되니까 VS가 이렇게 되니까 VO는 이 전체거든요. 이 전체 전압이니까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으로 되니까 이건 이 전압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반주기만 가니까 플러스 반주기만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VO는 이렇게 된다. 그럼 IS 소스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반주기는 흘러가는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 안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안 흘러갈 거다라는 플러스 반주기만 흘러가더라 라는 이런 형태고 마이너스 반주기 안 흘러가더라. ID는 환류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D 쪽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 IO가 얘는 음수가 이 소스가 공급 안 될 때만 공급돼 주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IO 중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만들어서 흘려주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DF를 제거하면요, 그냥 다이오드 반파 정류죠. 그래서 VO의 평균값이 증가한다. 이건 VO가 이건데, 그죠? VO가 근데 이게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값은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4번에 보면 교류 전압의 한 주기 동안의 인덕턴스 전압의 평균값은 0이다. 이 인덕턴스 전압의 평균값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만 평균값이 0이 나오는데 지금 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F의 부하 전류 IO를 평활하는 역할을 한다. DF는 지금 이제 IO가 지금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가 그냥 이렇게 단지 안 되고 이게 있으니까 IO를 평활하게 한다. 이거는 그냥 코일이 역할 같은데 이게 DF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죠. 어쨌든 평활하게끔 한다. 전류가 약간 니온도 2번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1번의 유도성 부하에 축적되는 뭐 에너지 소모를 위한 경로가 있다. 전류가 유도성 부하에 의해서 분명히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여기 코일에 축적되어 있는 걸 여기서 소모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 기억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2번, 3번, 4번이 다 좀 어중간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금은 이 정도만 합시다. 뭐 다음에 이론할 때 제가 좀 더 봐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정수가 클 때의 관점이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어쨌든 VO는 변화가 없더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IO를 이게 시정수를 크게 하면 평활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게 평활이 되겠더라라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정수가 작을 때는 아까 그 그림이고요. 클 때는 이 그림이거든요. 동기전동기가 동기속도로 운전하기 위한 기동법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작년 기출도 나왔고 모의고사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주파수 제어에 의해 이동한 원동기에 의한 그 다음에 제동건선에 의한 기동법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근래에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니까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기입니다. 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아침에 카페를 탁
봤더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촬영을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시간을 제가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짧게 시간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자기 시험 본 거 정리 좀 잘 해가지고요.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났고 이제 지방직 남았죠. 국가직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좌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국가직이 전기이론도 그렇고 전기기기도 그렇고 개념을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그런 좀 점수 차이가 많이 편차가 심하게 나는 시험이 국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면 내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다라는 걸 정리해서 지방직 시험을 보면 그래도 제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국가직 시험 문제를 보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점수가 안 나온 건데 내가 진짜 몰라서 안 나온 거라면 그건 분명히 공부를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아리송해가지고 어느 게 답일까 몇 가지 중에 하나 찾다가 이거겠지 해가지고 점수가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찍은 게 다 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직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공부하는 걸 너무 공부를 이상하게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계속 하되 이론 정리를, 요즘 이제 시험의 트렌드가 이론을 조금 더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론 정리를 좀 더 잘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 한두 문제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느낌은 들 겁니다. 열심히 정리해서 이제 지방직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해서 지방직까지 합격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